햇살이 참 좋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볕이 꼭 잘 익은 꿀물 같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갓 삶아낸 옥수수 2개를 소쿠리에 담아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 제 옆에서는 며느리 현주가 과도를 들고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토끼귀 모양으로 예쁘게도 만들어서 제 앞 접시에 하나, 맞은편에서 그림책을 보던 손녀 제이의 접시에 하나 놓아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니, 사과 더 드릴까요? 달고 맛있네요. 아니다, 현주야. 이것만 해도 충분해. 너희들 많이 먹으렴. 제 말에 현주는 그저 선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참 착하고 심성 고운 아이예요. 제 아들 영호가 어디서 이런 보물 같은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도 볼 때마다 기특하고 예쁩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늘이 있다는 것이었죠. 늘 어딘가 주눅이 들어 보이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제 바깥사돈, 현주의 아버지인 최만식 사장이었죠. 할머니, 제이도 토끼 사과. 손녀 제이가 그림책에서 눈을 떼고 외치는 소리에 제 생각은 흩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오구, 우리 강아지. 할미가 만든 옥수수도 먹어볼까? 아들 영호는 주방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제이야, 아빠 커피도 한 모금 할래? 에이 여보, 애한테 무슨 커피를 줘요? 현주가 웃으며 핀잔을 주자 영호는 넉살 좋게 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드시라고 내렸죠. 현주 씨가 요즘 노래를 부르는 카페, 딱 이런 원두 쓰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 그 말에 현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현주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 했어요.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놓고 틈틈이 카페 인테리어 사진을 찾아보며 영호와 소곤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요. 정말 향 좋다. 어디 한번 맡아봐요. 현주가 커피잔에 코를 가까이 대자 영호가 흐뭇하게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쭉 놓고 우리가 직접 만든 빵도 조금씩 구워서 파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지 않아요? 그럼 아주 좋고 말고. 너희들이 좋으면 나는 다 좋다. 저는 진심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평생 억척같이 시장에서 장사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만 한 저였어요. 그래서 제 아들만큼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문제는 역시 돈이었죠. 빠듯한 살림에 가게를 열 만한 목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기에 그저 막연한 꿈처럼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주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 말더군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에야 현주는 과일을 내오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현주야. 무슨 일이니? 편하게 말해보렴. 저는 일부러 더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현주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영호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저기 아버지가 사주신 차 있잖아요. 응, 그 하얀 외제차 말이니? 네. 그 차를 팔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순간 현주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차는 3년 전 현주가 제1을 낳았을 때 바깥 사돈이 내 딸 고생하는데 손녀 태우고 다니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지 하며 떡하니 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주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사돈 최만식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차는 덩치만 컸지.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현주에게는 부담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좁은 아파트 주차장에 넣을 때마다 쩔쩔맸고 행여 긁히기라도 하면 수리비가 무서워 제대로 몰고 나가지도 못했어요. 보험료며 세금이며 한 달에 나가는 돈만 해도 웬만한 월급쟁이 용돈보다 많았고요. 그야말로 애물단지였습니다. 그 차 팔아서 가게 보증금에 보태면 어떨까 하고 영호 씨랑 이야기해 봤어요. 현주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치 큰 죄라도 짓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현주야, 잘 결정했어. 정말요, 어머니? 그럼 물건이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부려야지. 너희들한테 집만 되는 물건은 없는 것보다 못한 거란다. 그 돈으로 너희들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지. 바깥사돈께는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리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 단호한 말에 현주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았습니다. 영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허락 안 해주실까봐 걱정했어요. 내가 왜 허락을 안 하겠니? 너희들 인생인데. 당장 중고차 시장에 내놓고 가격이나 한번 알아봐라. 제값 받고 팔아야지. 제 말에 신이 난 아들 내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잘거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모처럼 우리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지옥 같은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 저는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막 된장찌개를 셔츠고 있는데 아들 영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하고 명랑하게 물어올 아이인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영호야, 왜 말이 없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니. 한참 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죠. 어머니, 저 지금 장인어른 댁에 와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로? 차가 어제 팔렸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말씀드리러 왔는데 영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끓고 있던 찌개에 불을 끄고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제 뺨을 때리셨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뺨을 때려? 누가 누구를? 감히 내 아들의 뺨을? 수화기 너머로 영호의 떨리는 숨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감히 아비가 준 선물을 팔아먹는다고. 이런 근본 없는 집안놈이랑 사니 내 딸 인생까지 망친다고. 현주 앞에서 저한테.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아들의 퉁퉁 부은 뺨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매 한 번 들지 않고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키운 귀한 내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얼굴에 감히 손찌검을 해? 차 한 대 때문에? 제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심장을 꽉 채우는 느낌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영우 하나만 보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지켜온 내 자존심 내 자식을 저 오만한 늙은이가 고작 차 한 대 값으로 짓밟아 버린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우야, 내 어머니, 거기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라. 현주 데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어. 어머니, 절대 사과하지 마.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알겠니? 네. 엄마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 같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심이 들어섰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린가, 내 가족을 모욕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주리라. 아주 혹독하게,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주리라.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지만 가장 감나가 보이는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전쟁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겉옷을 걸치자마자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싸늘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제 속에서 들끓는 서리빨 같은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까워 비상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내려갔습니다. 제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아들 영호의 부어오른 뺨과 그 뺨을 내리쳤을 바깥사돈의 오만한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곧장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현대 아파트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창밖만 무심하게 바라보았어요. 밤의 도시는 화려한 불빛들로 어지러웠지만 제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빛의 파편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감정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맞붙는 것은 오히려 최만식 같은 인간이 바라는 바일지도 모르죠. 그는 고함을 지르고 윽박지르고 돈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에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장 좌판에서 수십 년을 구른 사람입니다. 비단 장수, 생선 장수, 채소 장수, 온갖 인간 군상들을 상대하며 살아남았어요. 웃는 얼굴로 뒤통수를 치는 사람, 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한 사람. 저는 사람의 급소를 파악하는 데는 이골이 난 몸입니다. 최만식, 그 인간의 급소는 무엇일까? 돈? 물론이겠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명예, 혹은 그가 명예라고 착각하는 체면과 과시욕일 겁니다. 내 딸이 대기업 며느리도 아니고 의사 며느리도 아닌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고 산다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 값비싼 외제차는 현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최만식 자신의 얼굴에 붙이는 금딱지였던 셈입니다. 저는 그 금딱지를 아주 보기 흉하게 다시는 붙일 수 없도록 너덜너덜하게 찢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택시가 아들 내외의 아파트 앞에 멈춰섰습니다. 요금을 치르고 내리는데 15층에 자리한 아들의 집 창문이 유난히 어둡게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조금 전보다 더 굳은 결심을 품은 채 공동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거실의 무거운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바깥사돈이 보란듯이 채워준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와
대리석 탁자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의 비극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아들 영우와 며느리 현주는 그 화려한 소파 구석에 작은 섬처럼 위축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왔다. 제가 나직이 말하자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제 아들의 왼쪽 뺨. 선명하게 부어오른 붉은 자국과 희미하게 남은 5손가락의 흔적을요. 제가 평생을 어루만지고 닦아주고 입 맞춰주던 그 소중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영호가 힘겹게 일어나 저를 맞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주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깨만 잘게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현주야. 저는 아이의 옆에 앉아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 들어라. 나를 보렴. 현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동자가 저를 향하자 저는 최대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현주야.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세상 어떤 이유로도 어른이 자식벌 되는 사람의 얼굴에 손을 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손을 든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맞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란다. 알겠니? 하지만 아버지가 사주신 차를 제가 팔자고 해서 그래서 그 차가 내 아들 뺨보다 중하더냐? 너희들의 행복보다 그깟 쇳덩어리가 더 소중하더냔 말이다. 너는 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딸이다. 나는 내 딸이 그런 낡고 거지 같은 가치관 아래서 기죽어 사는 것을 더는 못 본다. 이제부터 이 일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야. 이 집안의 어른인 이 김미연의 일이다. 제 말에 현주의 눈에서 또다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까와는 조금 다른 서러움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한참 동안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아이들을 바로 앉히고 물었습니다. 영호야,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시면서 때리시더냐? 빼놓지 말고 아주 자세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나에게 다 말해보거라.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단호한 눈빛으로 재촉하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최만식은 차를 팔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이 근본도 없는 놈, 내가 내 딸 고생하지 말라고 사준 차를 감히 팔아먹어? 라며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현주가 옆에서 말리자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놈팽이랑 사니까 너까지 물들어서 애비 속을 뒤집는 거다. 라며 며느리까지 몰아세웠다고요. 그리고는 영호의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치며 내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갔으면 호강은 못 시켜줄 망정 애비가 해준 것까지 팔아먹는 게 정상이냐? 는 폭언까지 퍼부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근본? 제 아들이 근본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 키운 저를 싸잡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의 어미가 그 잘난 근본을 가진 사돈의 집안을 뿌리부터 어떻게 뒤흔들어 놓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는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해서
지역의 웬만한 회사 사정은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 나 김 여사야. 밤늦게 미안하네. 아이고, 김 여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김봉건설 최만식 사장이라고 하나? 김봉건설요? 알다마다요. 요즘 공공도서관 신축 공사 딴에서 아주 기세등등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양반이 뭐 문제라도 일으켰습니까? 역시나 도서관 공사가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궁금해서. 그 사람 평판은 어떤가? 사업은 깨끗하게 하는 편이고, 애인 여사님도 이 바닥에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오만하고 돈 자랑하기 좋아하고 뭐 그 정도는 다들 아는 사실이죠. 특히 공사는 빨리빨리 해치우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 말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군. 알겠네, 박 사장. 늦은 시간에 고맙네. 전화를 끊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만하고 돈 자랑 좋아하고 공사를 서두른다. 모든 단서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무 생각 말고 자거라.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게다.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현주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발신이는 아빠. 현주가 방에서 뛰쳐나오려 하는 것을 제가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직접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현주냐? 너 지금 당장 그놈이랑 같이 안 뛰어와.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전화를 안 받아? 수화기 너머로 최만식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귀에서 휴대폰을 살짝 떼었다가 다시 입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접니다. 안사돈? 안사돈이 왜 전화를 받으시오? 현주 바꾸시오. 당장. 사돈.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 뺨을 때린 그 손으로 전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손은 밥을 먹고 자식을 쓰다듬고 좋은 것을 만들라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남의 집 귀한 자식의 얼굴을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아들 얼굴이 사돈 손바닥의 강도를 시험하는 싸구려 바닥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앞으로 그 손 아주 곱게 쓰셔야 할 겁니다. 행여라도 다치거나 잘못 놀리시면 아주 큰일이 날 테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빌고 싶거든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야 할 겁니다. 물론 그때는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겠지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들고 와야 할 겁니다. 그럼 이만. 저는 최만식이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지만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요한 거실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부엌으로 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어젯밤의 분노로 들끓던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원한 콩나물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아들 내외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의 충격으로 잠을 설쳤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시장에 갈 때나 입던 낡은 점퍼와 편한 운동화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값비싼 외투는 어제부로 제 역할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저는 화려한 장군이 아니라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야 하는 이름 없는 병사여야 했으니까요. 제 목적지는 최만식의 자부심이 걸린 공공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공사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앙상하게 솟아있고 레미콘 차량과 트럭들이 쉴 새 없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갔습니다. 저는 현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지형지물을 익혔습니다. 인부들이 주로 어디서 담배를 피우며 쉬는지, 식사는 어디서 해결하는지, 현장 소장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꼼꼼하게 눈에 담아두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인부들이 하나둘 작업을 멈추고 현장 한쪽에 있는 간이 휴게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죠. 저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미리 사둔 바카스 2박스를 양손에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인심 좋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가자 땀 흘리던 인부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한나이 지긋한 반장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이 근처 사는 사람인데 우리 손주가 나중에 이 도서관 다닐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좋아서요. 고생하시는 분들 시원한 거라도 한잔하시라고요. 손주를 핑계대자 경계심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뭘 이런 걸 다.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저는 바카스를 나눠주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아주 빨리 진행되는 것 같네요. 뚝딱뚝딱 금방이겠어요. 제 말에 한 젊은 인부가 입을 뗐습니다. 빨리 되긴 하죠. 근데 너무 서두르는 게 문제예요. 어제는 철근 백은 간격도 제대로 안 맞았는데 소장이 그냥 덮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몰라. 쉿, 김씨. 쓸데없는 소리 마. 옆에 있던 다른 인부가 눈치를 주었지만 이미 물꼬는 터진 후였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나 정말요? 세금으로 짓는 건물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맞장구를 치자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도 마세요. 저번에 들어온 시멘트는 품질도 한참 떨어지는 거였어요. 윗선에서 뭘 얼마나 떼먹는 건지. 안전모도 제대로 안 주고 안전망도 형식적으로 쳐놓은 게 다예요. 이러다 누구 하나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귀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최만식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재비를 아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혈세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탐욕스러운 장사치에 불과했죠. 이야기를 듣던 중 저는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는 젊은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인부들의 불평에 동조하지도 않고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 바카스 한 병을 건넸습니다. 총각은 왜 아무 말이 없어?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나? 청년은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곧 그만둘 거라서요. 아니 왜? 일이 힘든가?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재 불량 문제를 현장 소장한테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규격에 맞지 않는 철근이 들어왔다고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소장이 사장한테 바로 보고했고
다음 날 최 사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뭐라고? 옳은 소리를 했다고 해고를 해? 네. 쥐뿔도 모르는 놈이 어딜 나서냐면서 너 같은 놈은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깊은 억울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총각, 이름이 뭔가? 김민준입니다. 민준 총각. 억울하지도 않나?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건가? 억울하다고 뭘 어쩌겠어요. 저 같은 힘없는 놈이 사장을 어떻게 이겨요. 혼자서는 못 이기지.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저는 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 김민준 군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던 할머니가 아니야. 총각의 그 억울함, 내가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오늘 저녁에 나한테 전화 한번 하게.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겠네. 김민준 군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제가 건넨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다른 인부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내부 고발자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김민준 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름하지만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난 국밥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 군도 따뜻한 국밥이 들어가고 제가 편안하게 말을 건네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찍어두었던 부실 자재 사진들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규격보다 얇은 철근, 균열이 간 콘크리트 샘플 등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군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과 공익 제보자로서 시청 감사실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할머니, 정말 이렇게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민준 총각.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총각 뒤에는 내가 있어.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게. 저는 민준 군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최만식의 화려한 성은 이제 작은 돌멩이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을 거대한 균열로 만들어 성 전체를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준 아주 날카로운 돌멩이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작전의 두 번째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김민준 군이 용기를 내어 시청 감사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고 저는 동시에 지역 신문사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정체를 드러낼 필요는 없었죠. 저는 그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시민일 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신문사죠? 지금 시공 중인 공공도서관 건물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떨면서 불안해하는 시민인 척 연기했습니다. 도서관 공사에 불량 자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인근에 파다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공간인데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에서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자는 제보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현장에서 일하던 젊은 분이 자재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약자의 목소리는 묻히기 쉬우니 꼭 좀 깊이 파헤쳐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이틀이 지났을까 아들 영호가 퇴근하며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지역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에 작은 기사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독 신축 공공도서관, 부실 자재 사용 의혹, 시청, 진상조사 착수. 기사 내용은 아주 간략했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시청 감사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는 내용과 일부 부실 자재 사용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현장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전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래, 시작됐구나. 저는 태연하게 말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죠. 불안해서가 아니라 통쾌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최만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더군요. 안사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첫 마디부터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고 영호와 현주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낸 뒤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사돈. 저는 그저 평범한 시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시민의 의무? 지금 장난하십니까? 신문사에 제보하고 시청에 민원 넣은 거, 다 안사돈 짓인 거 내가 모를 줄 압니까? 당장 내 사업 망하게 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공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겠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오해하시는군요. 저는 사돈의 사업을 망하게 할 생각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썩은 곳은 도려내고 구멍난 곳은 메워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게 사돈의 사업체든 썩어 빠진 사돈의 인성이든 말이죠. 뭐라고요? 이 여편네가 정말 여편네요? 좋습니다. 그 근본 없는 집안의 여편네가 잘난 사돈의 근본을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고하죠. 지금 안사돈 운운하며 저를 흔들 때가 아닐 겁니다. 사돈의 회사를 흔들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사돈 자신의 탐욕이니까요. 거울이나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지요. 범인은 바로 거기에 있을 테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뻔한 협박과 고함을 들어줄 가치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시청 감사팀과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공사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채취한 자재 샘플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추가로 보도되었죠. 결국 시청은 공사 현장에 즉각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사장 입구에는 안전 진단 및 특별 감사로 인해 공사를 일시 중단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커다랗게 내걸렸습니다. 작은 지역 사회에서 공공기관 발주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실 공사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여론이 점차 시공사인 김봉건설과 그 대표인 최만식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과거 행적들,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일화들이 아름아름 퍼져나가며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죠. 며칠 후 저는 영호와 현주 그리고 손녀 제이를 데리고 일부러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주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저희 때문에 어머니까지 위험해지시면 어떡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제 무릎에 앉은 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현주야, 작은 불씨를 무시하면 온 집안을 다 태우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 그 불씨를 끄고 있는 거야. 조금 시끄럽고 연기가 나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란다. 그리고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불을 낸 사람이지.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게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단호한 모습에 현주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우가 갑자기 어머니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공원 저편에서 최만식이 이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우뚝 멈춰서더니 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안사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저와 따로 이야기 좀 하십시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최만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의 연륜을 담아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제게 용무가 있으시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찾아오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사돈의 그 더러운 혀로 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십시오. 여기가 사돈께서 활보하고 다닐 만큼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제 말에 최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차마 더 이상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다가 결국 두고 봅시다. 라는 상투적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하는 폐잔병의 초라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이제 겨우 기반이 좀 흔들렸을 뿐인데 말입니다. 최만식이 공원에서 꼬리를 말고 돌아선 며칠 뒤 저는 예상치 못한 반격을 맞닥뜨렸습니다. 제 아들 영호가 아침 신문을 들고 와 제게 보여주더군요. 지역 경제지에 실린 작은 칼럼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에 흔들리는 향토 기업, 성숙한 시민 의식 아쉬워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달고 있었죠. 내용은 뻔했습니다. 한 우직한 기업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큰 손실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를 두둔하는 글이었죠. 아마 푼돈 좀 쥐어주고 기자에게 부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님이 손을 쓴 게 분명해요. 이렇게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조용히 내려놓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네. 어머니, 뭐가 잘 됐다는 말씀이세요? 저쪽에서 먼저 멍석을 깔아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춤을 한번 춰야지. 저 사람은 언론이라는 게 돈 몇 푼 쥐어준다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인 줄 아나 본데 큰 착각이야. 진짜 무서운 건 돈으로 산 기사 한 줄이 아니라 돈 한 푼 안 든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마. 저는 그날 오후 수소문 끝에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후배의 아들인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아주 똑똑한 대학생이었죠. 저는 그 청년 준호 군을 집으로 불러
따뜻한 저녁밥을 한 상 차려 먹였습니다. 배가 든든해진 준호 군이 할머니, 무슨 부탁이세요? 모든 말씀만 하세요. 하고 씩씩하게 말하더군요. 준호야, 내가 요즘 젊은이들이 한다는 인터넷에 글을 하나 좀 올렸으면 하는데 할미는 그런 걸 통 모르잖니?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인터넷 글이요? 어떤 글인데요? 저는 어제 저녁 미리 공책에 꾹꾹 눌러 쓴 글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제 며느리 현주의 입장에서 쓴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자란 딸이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해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버지는 딸에게 값비싼 외제차를 선물했습니다. 딸에게는 분에 넘치는 선물이었지만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 고맙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기쁨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유지비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행여 긁힐세라 마음 편히 몰고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과 사위는 작은 카페를 열어보자는 소박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어 애물단지였던 차를 팔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사위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딸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근본 없는 집안이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꿈을 위해 내디딘 첫걸음이 아버지의 손찌검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아빠 정말 저희를 위해서 이러시는 걸까요? 준호 군은 제 글을 다 읽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아빠라는 분. 그렇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사람이 좀 봤으면 좋겠구나. 어느 곳에 올려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겠니? 준호 군은 잠시 고민하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할머니, 네이트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올리면 딱이에요. 이런 사연 올라오면 사람들 관심이 엄청나거든요. 기자들도 눈팅 많이 하고요. 제가 제목을 좀 더 자극적으로 바꿔서 올려볼게요. 저는 준호 군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제 글을 조금 더 요즘 세대의 말투에 맞게 다듬고는 딸의 꿈을 짓밟고 사위 뺨 때린 저희 아빠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는 제목을 붙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엄지를 치켜 세워 보였죠. 할머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마 오늘 밤로 난리가 날걸요. 준호 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준호 군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해 주었기 때문이죠. 할머니, 올린 지 1시간 만에 조회수가 많이 넘었어요. 댓글이 지금 100개가 넘게 달리고 있어요. 대박! 지금 인기 게시물 1위로 올라갔어요. 다른 사이트로도 전부 퍼날라지고 있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준호 군이 읽어주는 사람들의 댓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정당화될 수 없지. 아버지가 아니라 폭군이네. 사위 뺨 때리는 게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임? 드라마보다 더하네. 근본 없는 집안? 본인 인성의 근본부터 찾으셔야 할 듯. 이런 사람은 신상 공개에서 망신 줘야 한다.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모두 한 목소리로 최만식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최만식이 돈으로 산 가짜 여론은 진심을 담은 사람들의 목소리 앞에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도서관 부실 공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게시글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직감으로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눈치시이시 부실 공사를 자행한 오만한 건설사 CEO와 사위의 뺨을 때린 장인어른,
기자는 곧바로 후속 취재에 들어갔고 그날 오후 신문사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제목의 기사가 걸렸습니다. 부실 공사 논란 김봉건설 대표, 사위 갑질 의혹까지 일파만파. 이제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실 공사라는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가 결합되자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전국 단위의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최만식의 실명과 그의 회사 이름이 고스란히 노출되었죠. 그때부터 최만식의 세상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 홈페이지는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습니다. 회사 전화는 항해 전화로 불통이 되었고 심지어는 도서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성공한 기업가라는 허울 좋은 가면이 단 하루 만에 벗겨져 흉측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자신의 회사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최만식이 평소 아들처럼 아낀다던 후배 사업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 좀 어떻게 막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후배는 형님,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 연락은 자제해 주십시오. 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골프 모임에서도 제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 오만한 남자의 세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는 이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추락을 온몸으로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최만식의 회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막대한 지체 보상금이 쌓여갔고 주거래 은행에서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협력업체들은 귀신같이 알고는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겠다며 등을 돌렸다고 했죠. 모래 위에 지은 성이 파도 한 번에 허물어지듯 그의 부는 신기루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조금의 동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다음 일을 묵묵히 준비할 뿐이었죠. 저는 주말을 맞아 제 형제자매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과묵하지만 속정 깊은 제 남동생 내외, 괄괄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위하는 여동생 내외까지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영호와 현주도 함께였죠. 누님, 그 못돼 먹은 사돈 영감 가만두실 겁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성질 급한 남동생이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동생을 말렸습니다. 됐다. 그런 무식한 방법은 그 사람이 쓰는 수법이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다. 저는 그날 일부러 더 푸짐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손수 빚은 만두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동생들은 번갈아 가며 영호의 어깨를 두들겨 주었고 올케와 여동생은 현주의 손을 잡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냐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현주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시댁 식구들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며느리의 모습을 저는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울타리였을 겁니다. 강압과 통제, 그리고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짜 가족의 모습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만든 진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주에게 이제 당신의 진짜 가족은 여기라고,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난 뒤 현주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꼭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게 진짜 내 가족이다, 현주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주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인은 아빠가 아닌 엄마였습니다. 현주의 어머니, 즉 제 안사돈이었습니다. 현주는 겁을 먹고 제 눈치를 보았지만 저는 받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안사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울기만 하던 안사돈은 이윽고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내 시어머니 잠깐 바꿔줄 수 있겠니? 저는 현주에게서 건네받은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접니다, 사부인. 안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안사돈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위세에 눌려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 눈 감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온 비겁한 어미였죠. 하지만 그녀 역시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이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업이 힘들어지니 집에서 저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너희들 탓이라면서 현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어제는 술에 취해서 칼을 찾기도 했어요. 안사돈, 무서워요. 제발 그 사람 좀 멈춰주세요. 저는 안사돈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이 전쟁의 승부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견고해 보였던 적의 성벽이 바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저를 뭘 믿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사돈은 저 같은 사람과는 다른 분이니까요. 현주를 진심으로 아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을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딸을 지키려는 어미의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혹시 박가사돈의 서재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금고라든지 비밀 장부 같은 것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안사돈이 결심한 듯 속삭였습니다. 있어요. 서재 안쪽 벽에 숨겨진 금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개인 컴퓨터에 판도라라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중 장부가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판도라. 최만식은 스스로 제 무덤의 이름까지 정해놓은 셈이었습니다. 탈세와 비자금. 이것이야말로 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부인. 준비가 되시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괜찮습니다. 지옥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있겠습니까? 전화를 끊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여자의 한이 한 남자의 오만한 성을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공성 무기가 되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무기를 가지고 적의 심장부로 돌격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이제 더 이상 유순한 아들이 아닌 한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이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안사돈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남편이 지방 현장에 내려간 틈을 타 금고, 비밀번호와 컴퓨터 폴더, 암호를 알아냈다는 짧고 다급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아들 영호를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그의 역할을 맡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영호야, 앉아보거라. 영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며칠 사이 아들의 얼굴에서 유순함과 망설임이 많이 걷혀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을 끝낼 때가 온 것 같다. 저는 영호에게 안사돈과의 통화 내용과 우리가 손에 넣게 될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영호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판을 짜고 멍석을 깔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칼을 쥐고 춤을 춰야 한다. 현주의 남편으로서, 제2의 아비로서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내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와야 해. 이것은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너 자신의 싸움이다. 할 수 있겠니? 영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한 집안의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은 그날 밤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주는 친정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는 핑계로 영호와 함께 바깥사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사돈이 현관문을 열어주며 두 아이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최만식의 서재에 들어선 영호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안사돈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함께 판도라 폴더에 암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호는 곧장 컴퓨터를 켜 이중 장부와 탈세 증거가 담긴 파일들을 미리 준비해간 USB에 모두 복사했습니다.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영호에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모든 증거를 손에 넣고 집으로 돌아온 영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네는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출근 준비를 마친 뒤 최만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인어른 접니다. 김영호입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하고 당당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만식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으면서도 어딘가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어머니 댁으로 와주십시오. 뭐시라? 내가 왜 거길까? 할 말이 있으면 내 놈이 와야지. 오고 안 오고는 장인어른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다만 오시지 않으면 제가 직접 장인어른의 회사로 찾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자 몇 사람과 함께요. 그리고 오실 때는 반드시 혼자 오셔야 합니다.
영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구하고 통보했습니다. 최만식은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알았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약속된 오후 3시, 저는 거실 탁자에 정갈하게 찻잔 3개를 준비했습니다. 향이 좋은 국화차를 끓였죠. 영호와 현주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호가 나가서 문을 열자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최만식이 초췌한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한때 오만함으로 번뜩이던 눈은 핏발이 선 채 흐리멍덩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제게 삿대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안사돈, 이게 다 무슨 경우입니까? 어른들끼리 만나서 해결할 일이 있지. 어떻게 애들 싸움을 이렇게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찻잔을 들어 향을 한번 음미하고는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최만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직이 말했죠. 사돈, 누가 애들이라는 겁니까? 여기엔 애들이 없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진 어엿한 가장과 그 가정을 지키려는 어미,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철없는 늙은이 하나가 있을 뿐이지요. 뭐시오? 최만식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치려는 순간 제 아들 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최만식의 시선이 그 작은 USB에 꽂혔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만식은 잠시 그 USB를 노려보다가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서재, 자신의 금고, 자신의 컴퓨터,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최만식을 향해 조용히 찻잔을 권하며 제 생애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돈, 일단 차나 한 잔 드시지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이라든지 잃어버린 명예, 그리고 사람의 존경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돈께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따뜻한 국화차 한 잔 값으로 사돈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이 아닌 곳에서 보낼 기회를 사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최만식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때 호랑이 같았던 남자의 오만한 성이 제 아들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완벽하게 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의 끝을 맺는 것은 온전히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최만식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할 듯이 번뜩이던 그의 눈은 이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초점을 잃고 허공의 한 점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값비싼 원단으로 지은 그의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마치 주인을 잃은 허물처럼 그의 육체 위에서 초라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오후의 햇살이 긴 사선을 그리며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한 마룻바닥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띠마저도 바닥에 쓰러진 그 남자의 절망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정적? 오직 최만식이 헐떡이며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무겁게, 아주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냉철한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기 전 그 썩어 들어가는 부위를 무감각하게 관찰하듯 그를 뜯어보고 있었죠. 저 오만한 얼굴, 저 탐욕스러운 손, 저 경박한 혀, 저 모든 것들이 내 아들과 며느리의 삶을 얼마나 짓눌러 왔던가. 저는 제 앞에 놓인 국화차의 온기를 손으로 느끼며 지난 날들을 되짚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세월, 그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의 벅찬 기쁨, 그리고 하얀 면사포를 쓴 현주의 손을 잡고 내 아들 옆에 나란히 세웠던 그날의 감사함까지 내 인생의 모든 소중한 장면들이 저 남자의 오만함 때문에 더럽혀질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의 연민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였으니까요. 제 며느리 현주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자신의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늘처럼, 아니 폭군처럼 군림했던 아버지가 한낱 미물처럼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충격, 그 지긋지긋한 공포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의 해방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아이는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이요. 그런 현주의 옆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제 아들 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순하고 선량하기만 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된 전사처럼 굳건한 자세로 서서 탁자 위에 작은 USB와 바닥에 널브러진 장인을 번갈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단호한 눈빛에서 저는 더 이상 유순한 희생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족을 온전히 지켜낸 가장의 엄중한 무게감이 서늘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로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최만식을 향해 지극히 사무적이면서도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만 계실 겁니까? 바닥이 차갑습니다. 볼썽사나우니 일단 일어나서 저기 소파에 앉으시지요.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말입니다. 제 목소리에 최만식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버둥거리다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는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비열한 무기인 감정에 호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듯했습니다. 그는 현주를 향해 기어갈 듯 몸을 움직이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야, 내 딸아. 이 아비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잠시 눈이 멀어서,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게야. 아비가 돼서 한없이 못난 모습 보였다. 현주, 너 어렸을 때 아비가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바빠서 잊어버렸을 때도 너는 한 번도 투정 안 부리고 아비를 이해해줬잖니? 그렇게 착한 내 딸인데 이 못난 아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는 현주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그 손을 외면한 채 제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그 단호한 거절의 몸짓에 최만식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목표를 저로 바꾸어
마지막 남은 독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 좋습니다. 내가 졌소이다. 하지만 이대로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이거 터뜨리면 당신네 아들, 며느리라고 무사할 것 같소? 탈세한 회사 사위, 비자금 빼돌린 대표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텐데 괜찮겠냐는 말이오. 내가 무너지면 당신네도 이 진흙탕에서 같이 구르는 거야, 알아.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은 너무나 무렵고 유치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쭈그려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 누구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왜 진흙탕에서 같이 구릅니까? 저희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흙탕물은 사돈 혼자 만드셨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도 사돈 혼자뿐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돈 한 사람뿐이지요. 그리고 사돈께서 말씀하신 그 꼬리표 말입니다. 탐욕스러운 아버지를 고발하여 정의를 바로 세운 용감한 딸과 사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USB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읊어드릴까요? 지난 5년간의 법인세 탈루 내역, 공사 수주를 위한 시의원 박모 씨에게 건넨 뇌물 상납 리스트, 유령 직원 김철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조성한 12억 원의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사돈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여비서, 오 모양의 이름으로 사들인 강남의 차명 오피스텔 등기부등본까지. 제가 뭘 더 말해야 하겠습니까? 사돈께서는 이미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신 겁니다. 저희는 그저 그 매장될 구덩이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을 뿐이지요. 제 입에서 구체적인 죄목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최만식의 얼굴은 하얗게,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벽하게 발가벗겨졌음을, 그 어떤 변명이나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저항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종이와 펜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사돈. 저희는 사돈께 3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들이신다면 저 USB는 제 서랍 속에서 영원히 잠자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거절하시거나 약속을 어기신다면 저는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국세청과 검찰청 민원실에 저 USB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모든 언론사에 제보 자료를 뿌릴 겁니다. 선택은 사돈의 몫입니다. 저는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제 요구 조건을 하나씩 아주 또박또박 읊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과하십시오.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미안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 반드시 사부인과 함께 가장 간소하고 검소한 옷차림으로 다시 이 집으로 오십시오. 시계나 반지 같은 장신구는 모두 빼고 오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아들 영호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저지른 모욕과 손찌검에 대해 진심을 담아 큰절로 사죄하십시오. 당신이 짓밟은 것은 제 아들의 뺨만이 아니라 한 집안의 명예와 자존심입니다. 그 명예를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셔야 할 겁니다. 아들이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그 어떤 말도 움직임도 없이 엎드려 계셔야 합니다. 최만식은 잠시 움찔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보상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위자료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돈께서 제 며느리 현주에게 그리고 제 손녀 제이에게 주셨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양육과 사랑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당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낭비했던 돈, 당신의 체면을 위해 썼던 그 모든 더러운 돈의 일부를 이제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금액은 사돈의 비자금 장부에 적힌 액수의 절반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정도는 사돈께서 가진 재산의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의 침묵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동안 사돈께서 저지른 짓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셋째, 각서를 쓰십시오. 저는 탁자 위에 종이와 펜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본인 최만식은 금일 이후 본인의 딸 최연주와 사위 김영호, 그리고 그 가족의 삶에 그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전화, 문자, 방문을 포함한 그 어떤 형태의 연락도 먼저 시도하지 않는다. 제2조, 금전적인 지원, 선물, 혹은 위협 등 직간접적인 그 어떤 영향력 행사도 시도하지 않는다. 제3조,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상대방이 보관 중인 본인의 범죄 증거 자료의 공개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 내용 그대로 자필로 작성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 제게 가져오셔야 할 겁니다. 제 말이 모두 끝나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만식은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다가 이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아주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호랑이의 포효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죽만 남은 늙고 병든 짐승의 신음소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약속대로 최만식은 안사돈과 함께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안사돈은 차마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최만식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제 아들 영호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깊이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통쾌하기보다는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저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던 걸까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제 아들 영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제야 최만식은 아주 느릿느릿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품에서 변호사의 공증까지 마친 각서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각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현주의 휴대폰으로 은행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현주가 제게 조용히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주가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만큼 큰 액수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마지막 의무까지 모두 마친 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최만식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사돈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완전히 힘을 잃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 저희에게 죄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남편의 뒤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 문을 경계로 두 개의 세상이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우리 가족에게는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평화였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보이지 않는 위협에 주눅들지 않는 온전하고 당당한 평화였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제 며느리 현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 날 우리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마치 큰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현주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천문학적인 액수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돈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현주였습니다. 어머니, 영호 씨, 저 이 돈으로 제 꿈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현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물론 카페를 열고 싶어요. 하지만 그저 그런 가게가 아니라 정말로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진짜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날부터 현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소심하고 주눅 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적인 사업가의 모습만이 빛나고 있었죠. 그동안 막연하게 꿈만 꾸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발품을 팔았습니다. 번화가의 비싼 상가부터 주택가의 아늑한 공간까지 수십 군데를 돌아보았죠. 어떤 곳은 너무 비쌌고 어떤 곳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지쳐갈 때쯤 우리는 우연히 낡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1층짜리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듯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커다란 창문과 작은 마당이 있는 꿈에 그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현주는 그곳을 보자마자 여기에요, 어머니. 바로 여기에요. 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가게 계약을 마친 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주는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공간을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영호는 그런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죠. 퇴근 후에는 곧장 가게로 와서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서툰 솜씨로나마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목재상에 가서 직접 나무를 고르고 작은 선반과 테이블을 짜맞추기도 했습니다. 영호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매일같이 따뜻한 밥과 간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날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때로는 의견 다툼을 하기도 하며 우리만의 공간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이름의 추억이었죠. 카페의 이름은 현준의 쉼터라고 지었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요. 가게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자 현주는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최고의 원두를 찾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로스터리 카페를 찾아다녔고 저에게는 가게에서 팔 건강한 빵과 샐러드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해온 제 음식 솜씨를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카페가 문을 여는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주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조금은 긴장된, 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꼭 제 단골집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현주의 얼굴에 번지던 그 환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카페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가게 마감을 돕고 있던 아들 영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는 갓 내린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앞에 놓고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가게 안에 은은한 조명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내 어머니, 이번에 아주 큰일을 치렀다. 아주 잘 이겨냈고 나는 그런 내가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아닙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아직도 그 사람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았을 겁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비춰주었을 뿐, 그 험한 길을 두 발로 직접 걸어온 것은 온전히 너 자신의 힘이었다. 하지만 영호야, 명심하거라. 내가 너희들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영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힘없는 내 어미다. 언젠가는 너희들 곁을 떠나겠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가족을 지키는 장군이 되어야 한다. 시장 바닥에서 내가 배운 게 뭔지 아니? 내 자리를 지키려면 나보다 힘센 놈에게는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하지만 내 것을 빼앗으려는 놈에게는 이빨을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너를 지켰다. 이제는 내 차례다. 적이 누구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과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단단한 갑옷과 사랑하는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해. 너는 이제 내 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주의 남편이고 제2의 아비니까 그 무게를, 그 책임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짊어져야 한다. 제 말에 영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세고 맑았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싸우시는 일이 없도록 제 가족은 이제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제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아들의 손이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 속에서 저는 제 아들이 이제 진정한 어른으로, 진정한 가장으로 거듭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또 있었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안사돈이 어느 날 조용히 현주의 카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안사돈은 가게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현주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카운터에서 나와 어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따뜻한 포옹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안사돈은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사죄와 회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안사돈은 바깥사돈과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난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현주의 카페에 들러 소설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이나 화려한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책을 읽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아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현주와 안사도는 그동안 못다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 입었던 모녀 관계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박갓사돈 최만식의 소식은 간간히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그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이기지 못하고 헐값에 다른 회사로 넘어갔으며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칩거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망령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현준의 쉼터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현주의 따뜻한 미소와 영호의 든든한 지원, 그리고 제가 텃밭에서 직접 길러다주는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 덕분이었죠. 저의 하루는 이제 이른 아침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싱싱하게 자라나는 채소들을 돌보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채소들이 곧 며느리의 카페에서 맛있는 샐러드가 되어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거라 생각하면 호미질 하나에도 힘이 솟았죠. 오후에는 손녀 제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느지막이 며느리의 카페에 나가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면 언제나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현주의 밝은 목소리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달려와 제 팔짱을 끼는 며느리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현주가 특별히 만들어주는 진한 대추와 생강을 듬뿍 넣은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카페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감미로운 음악과 사람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 그리고 고소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카운터에서는 현주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제 옆에서는 손녀 제이가 그림 도구를 펼쳐놓고 알록달록한 가족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저와 영호, 현주 그리고 제이가 모두 손을 잡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뜨개질을 멈추고 이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문득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들의 뺨에 남겨졌던 붉은 손자국, 며느리의 겁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제 안에서 용암처럼 들끓었던 차가운 분노.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지독한 싸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나 더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부당한 것을 묵묵히 참아내는 인내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가족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결단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이름 없는 할머니에 불과했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겼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시장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저와는 꽤 가깝게 지냈지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성미를 가진 박 여사였죠. 어머, 김 여사. 여기 있었구먼. 며느리 가게가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향기도 좋고 장사도 아주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복 받았어. 복 받았어. 어서 와요, 박 여사. 마침 잘 왔네. 앉으시게. 내가 맛있는 차 한 잔 대접하지. 저는 반갑게 그를 맞이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박 여사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이내 본론을 꺼내려는 듯 목소리를 낮춰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 여사.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안 사돈네 말이야. 소문이 흉흉해. 회사가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야반도주했다는 말도 있고 그 사돈 영감이 어디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던 거지? 다들 쉬쉬해서 통 알 수가 있어야지. 나한테만 살짝 말해줘봐. 응? 이웃의 얄팍한 호기심이 담긴 질문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저 너머에 있었던 거대한 전쟁과 한 가족의 아픔과 한 인간의 처절한 몰락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십거리로 소비할 자극적인 이야깃거리가 필요할 뿐이었죠. 저는 그런 그에게 제가 겪었던 일들을 구구절절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미리 수백 번은 연습해둔 대답을 꺼내놓았습니다. 호호, 박 여사도 별일은 무슨. 그냥 우리 사돈 양반이 차 관리를 좀 소홀히 하셨나 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차량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값비싼 교훈을 하나 얻었지 뭐야. 남자들 차 문제라는 게 가끔은 집안 싸움보다 더 무섭다니까. 저는 말을 마치고 막 현주가 가져다 준 따끈한 치즈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그런 재미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직접 구운 케이크나 한번 맛봐요. 이게 프랑스산 최고급 치즈로 만든 거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건 없을걸? 제 말에 박 여사는 어머, 정말? 프랑스산 치즈? 하며 케이크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제 승리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펼쳐진 이 평화로운 풍경 그 자체였으니까요. 박 여사가 돌아가고 카페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유리창에는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제 머리카락과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 얼굴 위로 그 뒤편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의 모습이 따뜻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제 인생 참으로 맵고 짜고 시고 쓴 온갖 맛이 다 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진 세월을 견뎌낸 끝에 제 인생의 마지막은 이토록이나 달고 향긋했어요. 이만하면 아주 시원하고 아주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까? 저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을 느끼며 조용히 제 앞에 놓인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향기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